자, 안녕하세요. 조종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요, 해군 경항모 대신 무인기 항모를 만든다 라는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과연 무인기 항모를 우리나라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무인기 항모를 만들었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약간 요런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LPX 사업, LPX2 사업, CVX 사업 요렇게 있어요. LPX 사업은요, 독도함, 마라도함 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LPX 사업 자체는 종료됐어요. 마라도함이 건조되었기 때문에. LPX2 사업, 차기 독도함 확보 사업입니다. 독도급 한 척 더 만들어가지고 세척 체제를 유지하자, 요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LPX2 사업이 갑자기 해군이 무리수를 던져가지고 이 LPX 사업을 CVX 사업으로 바꿨어. 그래서 가끔씩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같은 거 보면은 가로 열고 CVX라고 돼 있는데, 또 이제 관련 내용 보면은 LPX2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LPX2 사업이 원래는 차기 독도함 사업인데, 요거 가지고 대형 수송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확보하자 족보가 꼬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2는 백령도인가요? 네, 맞아요. LPX2 사업에서 원래 나올 배가 백령도함이었어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항모 사업은 사실상 포기하고 드론 항모로 만든답니다. 이 드론 항모라고 돼 있는데, 드론 항모라고 안 하고 계속 무인기 항모라고 할게요. 단독이에요. SBS 단독인데, 독도함에서 실제로 무인기 2함 했고, 실제로 해군이 지금 무인기 드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야, LPX 사업이 왜 LPX2 사업이 됐고 왜 CVX 사업으로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왜 LPX 사업이 왜 CVX 사업이 돼버리는 거냐, 해군의 욕심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해군은 옛날부터 대양 해군을 주장했습니다. 연안 소형 함정보단 대형 함정 중심의 편제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함 이거 있잖아요, 설계할 때 설계는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을 건조한 BAE 시스템즈하고 공동 제작을 했고요. 자문은 근데 미국의 와스프급 상륙함을 참고했어요. 좀 어메이징하죠? 항공모함하고 강습 상륙함은 애초에 달리 쓰는 애예요. 갑판이 평평하게 깔려있고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함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쓰는 용도가 달라요. 독도함이 그래서 약간 좀 짬뽕된 배예요. 함종은 분명히 LPH가 맞아. 근데 LPH인데도 불구하고 다목적성이 굉장히 많이 고려된 그런 배예요. 예를 들어서 독도함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설비가 가장 잘 구축된 배거든요. 보통 통신 설비가 잘 구축된 이유는 지휘함 용도로 쓰려고, 그리고 기함 용도로 쓰려고. 이 관점의 차이인 거야. 누가 봐도 독도함은 LPH예요. 당연히 신형 LPH를 건조하자가 정상이잖아. 이게 원래 정상인데, 해군은 이 독도함을 건조하면서 못 먹어도 항공모함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신형 항공모함의 테스트베드격으로 건조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뭔 놈의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하나 확보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래서 솔직히 무리수입니다. 아니,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되잖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예산 확보 못합니다. 항공모함만 건조한다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항공모함만 건조하면 그게 깡통이지 뭐야. 반드시 항공모함과 함재기가 세트예요. 함재기가 항공모함만큼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건 단순하게 항공모함 두 척 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두 번째, 실용성이 있냐? 한반도 전장 환경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정말 절묘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도 불침 항모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없이 한반도 전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서해, 남해,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항공투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항공기들과 연계를 해서 뭔가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효율성이 별로 안 나오니까 차라리 그걸 할 바에는 공군 전술기를 더 늘리고, 항소거리가 조금 모질해? 그러면 공중급유를 확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공중급유기 4기인가? 도입했잖아요. 모자란다 싶으면 공중급유기 4기 더 추가하던가, 차라리 그게 더 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 보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저출산 얘기 아닙니다. 물론 저출산도 어느 정도 포함된 얘기인데, 체계적인 교육하고 커리큘럼이 제가 찾아본 한도에서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항공모함을 건조를 할 거라고 쳐. 이 승무원들이 항공모함에서 임무를 띄워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승무원들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커리큘럼이 있냐?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걸 도입할 생각이 있냐? 그것도 없던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솔직히 항공모함은 무리수예요. 예전에는 저도 항공모함 이거 가능성 있을 수도 약간 이렇게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항공모함은 건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CVX가 전면 백지화된 겁니다. 합동 화력함하고 경항공모함 요거 두 개는 솔직히 백지화돼도 싸다. 이거 할 돈으로 차라리 KDDX를 더 뽑아라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우러전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무인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작년 9월인가? 독도함에서 무인기가 이함을 했죠. 이 전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무인기를 활용하는 항공모함 어떻냐라는 여론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인기 모함이 등장하면 무인기 모함의 장점이 뭐냐? 자, 첫 번째, 무인기 모함은 항공모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일단은 무인기는 파일럿이 안 타잖아요. 그러면 파일럿 육성 비용이 싹 다 없어져요. 파일럿들 한 명 키우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막말로 사람이 안 타고 추락해봤자 기계가 그냥 하나 고장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신뢰성이 낮아도 됩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솔직히 신뢰성 좀 낮아도 돼. 유인기는 비행기가 신뢰성이 낮아지면 파일럿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해주는 게 맞는데 얘네들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장비 하나하나의 신뢰성을 낮춰도 돼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피드백 상황도 좀 수정하면 끝이에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타격 임무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실 거고, 정찰 임무는 프로그래밍 하면은 자동으로 어느 해역과 어느 섹터를 스캔하고 와라 이렇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인기 모함이 만약에 배치되면 기대되는 점이 뭐냐, 정찰 및 탐지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기에게 정찰 명령을 내려서 각 해역에 이제 파견을 보내서 이 해역에 적이 어떻게 있는지 이거를 탐지시킬 수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이 영역에서만 탐지를 했는데 헬기가 등장하고 이 영역이 넓어졌는데 드론이 등장한 이후에 말도 안 되게 커졌다. 이 단 한 척의 군함이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세적인 작동도 가능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드론으로 적 함정을 멀리서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을 했어. 상대는 내 위치를 몰라. 나는 상대 위치를 알아요. 나는 안전한 위치에서 혹은 나는 상대를 기습할 수 있는 위치에서 준비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세적인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냐 없냐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했듯이 효율적인 임무가 가능합니다. 현대전은 유무인 복합입니다. 한 척의 유인기, 한 척의 유인 함정이 다양한 무인기를 컨트롤해가지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맞춘 전장 환경이거든요. 시간당 업무 효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휴식을 하면 비전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해군의 과욕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려고 했는데 항공모함 건조에는 예산 확보 문제와 실용성 문제와 인력 보충 문제가 있어서 이 세 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백지화가 됐고요. 그 와중에 무인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에 있던 독도함 그리고 항공모함 대신 무인기 항모라는 새로운 함종이 등장하면서 기대되는 점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기 모함은 항공모함과는 달리 엄청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 파일럿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고요. 세 번째로 드론으로도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정찰 및 탐지 영역이 확장되며 공세적인 작전이 가능해지며 그리고 효율적인 임무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인기 항모 있잖아요. 현대판 경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는 일이 경항모랑 똑같아.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의 임무를 경항모가 다 할 수 있었지만 임무 부담이 가니까 경항공모함에게 임무를 좀 나눠주는 개념이었잖아. 만약에 이제 무인기 항공모함과 일반적인 항공모함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시너지가 나와요. 항공모함은 뒤에 있어. 전방에서 드론 항모가 적을 발견해 항공모함께 보고를 해. 항공모함에서 타격대대를 만들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만들 거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렉싱턴급 항공모함입니다. 갑자기 왜 렉싱턴급 항공모함이냐라고 할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무인기 항모를 만들 거면 무조건 크게 만들어야 돼요. 무인기가 작으니까 그만큼 배수량을 아껴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크게 만들어야 되냐? 무인기는 무조건 거대해질 거예요.
지금 무인기가 일단 유인기보다는 확실히 작잖아요. 근데 무인기는요, 무조건 거대해져요. 왜냐? 이 무인기에 유인기만큼의 임무를 계속 추가할 거거든. 그거를 장착하고 이륙할 만한 출력이 필요하고, 그 출력은 제트 엔진밖에 없어요. 그 제트 엔진은 지금 갖고 있는 전투기랑 다를 바가 없겠지. 결국 그러면 미래의 무인기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인기만큼 거대해질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인기 항모라고 해서 유인기 안 쓰지 않아요. 무선으로 교신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지연 시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계기들이 있고 중계기들이 가까이에서 무인기를 조종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임무를 지상에 있는 해상 초계기들이 해주면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기왕이면은 지상기지에서 필요할 때 이륙하는 것보다는 무인기 항모에서 이함하는 게 맞아요. 무인기 항모를 쓰더라도 무조건 유인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통신 중계가 가능한 유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술 및 운영 교리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지금 무인기 항모라는 함종은요, 전간기 때 항공모함 여명기와 같아요. 이때 항공기가 미래고 항공모함은 앞으로 해전에서의 주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꼰대들이 항공모함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등장하자마자 앞으로 해전에서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거함고포가 계속 지속이 되었느냐? 전술 및 운영 교리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 그거 혹시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꼰대들은. 그 전술 및 운영 교리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무인기 항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어도 3에서 5만 톤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3만 톤이나 5만 톤 이상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레싱턴급 항공모함이 똑같은 소리 들었습니다. 실제로요, 레싱턴급 항공모함 건조될 때 야, 무슨 항공모함에 순양전함의 배수량 3만 7천 톤을 써? 이 소리 실제로 했었어요. 레싱턴급 항공모함 맨 처음에 건조할 때. 하지만 선견지명이었죠. 실제로 레싱턴급 항공모함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든 이유가 미국은 항공기가 거대화될 거를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레싱턴급 항공모함은 태평양 전쟁 끝날 때까지 잘 썼어요. 놀라운 거는 레싱턴급 항공모함은 CV2하고 CV3예요.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는 물건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만들었을 때 벌써 이런 배를 만든 거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인기 항모를 만들 거면 과거 렉싱턴급 항공모함을 만든 것처럼 무조건 거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자,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전투체계 잘 구축해야 돼요. 무인기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 드론과 이제 중계기들, 그리고 중계기와 항공모함, 이 세 개 이 사이에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링크K가 아마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 구축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 기반 전투체계를 잘 구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 전자전 대책 마련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당연한 거야.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체계를 잘 구축해야 된다는 소리에는 전자전 대책도 잘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전 방어 그리고 전자전 공격, 이 두 개가 함께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 한번 내리겠습니다. 해군은 경항모 대신 무인기 항모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제는 건조 안 하려고 하냐?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요, 실용성 문제가 있고요, 인력 보충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 백지화 됐고요. 그런데 무인기 시대가 도래해서 무인기 항모라는 함정의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무인기 항공모함의 장점은 항공모함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하고요, 파일럿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주제의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자기가 알아서 무인기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 모함에 기대되는 점, 정찰 및 탐지 영역이 확장되고요, 공세적인 작전이 가능해지고요, 효율적인 임무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장점이 많고 기대가 되는 무인기 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일단 무조건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무인기는 무조건 거대해질 거고, 무인기 항모라고 해도 유인기를 쓰긴 써야 되고, 전술 및 운용 교리 데이터를 쌓아야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 대표적으로 렉싱턴급 항공모함이 그런 이유로서 크게 만들었고요. 선견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체계를 잘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전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뿅.